안녕하세요.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 강효정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악기이지만 바로크 시대를 풍미하던 악기로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면서 큰 활약을 벌였었는데요. 그 전성시대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 한동안은 전설 속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바로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옛 모습을 되찾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제는 21세기 한국에서도 연주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시대 악기 연주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낯설은 그 이름 비올라 다감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비올라 다 감바라는 이 이름 정말 길고도 어렵죠?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친절한 설명을 가진 이름입니다. 비올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일반적인 현악기를 지칭했고 다는 이탈리아어의 모못이라는 조사이며 감바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끼고 하는 현악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보통 감바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영국에서는 바이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비올, 독일에서는 디 감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감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바 연주자를 지칭할 때 감비스트라고 말하죠. 악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악기 음색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첼로의 음색을 연상하셨다면 이 비올라 다감바의 음색은 좀 온화하고 수줍지 않았나요? 비올라 다 감바라는 이 악기 참 이름도 길죠. 비올라는 이탈리아어의 현악기를 의미했고요. 다는 모못이라는, 그리고 감바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리 사이에 끼고 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올라 다감바의 현의 개수는 보통 6개 혹은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악기는 7줄로서 프랑스 모델의 것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줄이 7개나 되니 지판이 굉장히 넓죠. 이런 지판 위에는 프렛이 묶여 있습니다. 반음 간격으로 이루어진 프렛은 모두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가 직접 묶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음정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악기의 몸통에서 보면 어깨는 훨씬 더 첼로보다 경사져 있고요. 사운드홀의 모습은 F홀이 아닌 C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판을 보시면은 정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올라 다 감바의 활을 잡는 방법은 첼로와 완전 반대입니다. 첼로의 활을 연주하는 방법은 활대 위로 선을 얹는 오버핸드 그립이라면 이 비올라 다 감바는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위에 활대를 얹고 마치 젓가락을 잡듯이 연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활의 방향도 역시 첼로와 반대 방향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하는 활은 항상 음악의 시작을 알리죠. 현의 개수는 6줄이나 7줄로 동물의 창자를 꼬아서 만든 거트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는 17세기 프랑스 모델을 따라 만들었기에 7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율의 간격은 4도,
4도, 그리고 가운데 3도, 다시 4도, 4도, 그리고 제일 낮은 혀는 A 음을 내므로써 첼로보다 훨씬 더 낮은 음역까지 연주가 가능합니다. 제일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레라, 레, 라, 미, 도, 솔, 레, 라. 지판에는 기타와 같이 반음 간격의 프렛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묶어서 사용합니다. 밀어서 올리거나 내려서 간격의 조절이 가능하며 왼손 손가락이 지판 위에 줄을 누를 때 프렛 바로 위를 누르기 때문에 개방형 같이 깨끗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올라 다감바와 첼로 이 두 악기의 외형을 비교하면 현의 개수부터 한번 세보겠습니다. 비올라 다감바는 6줄 혹은 이렇게 7줄, 첼로는 4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판의 폭 역시 비올라 다감바가 훨씬 넓고 첼로가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뒷판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뒷판은 비우엘라의 영향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고 첼로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깨의 곡선은 비올라 다감바가 훨씬 경사가 있고 첼로의 어깨 곡선은 D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운드 홀의 경우 C홀 그리고 F홀을 가지고 있지요. 비올라 다감바 패밀리는 크기와 음역에 따라 트래블, 엘토, 테너, 베이스로 분류하며 작건, 크건 간을 모두 세워서 연주하는 것이 이 악기의 특징입니다. 첼로가 속한 바이올린 패밀리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속해 있고요. 바이올린 음역에 해당하는 이 트래블 비올은 작은 사이즈이지만은 무릎 사이에 끼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어려서 이 악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른이 돼서 베이스 비올라 다감바로 자연스럽게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튜닝은 베이스 비올라 다감바와 똑같이 같은 조율법으로 되어 있고 줄은 6줄로서 비올라 다감바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이 비올라 다감바 중에 가장 높은 음역인 트래블 비올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베이스 비올라 다감바로 전환하는 그런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래블 비올의 음색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로크 시대의 첼로는 비올라 다감바처럼 다리 사이에 끼고 연주하기 때문에 두 악기를 혼동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첼로와 외형적으로 거의 똑같지요. 이렇게 줄은 4개, 하지만 좀 지판이 짧죠. 그리고 역시 첼로이기 때문에 지판에 프렛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활의 모양입니다. 활이 바깥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던 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마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런 악기와 이런 활을 가지고 무반주 첼로 조곡을 작곡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첼리스트였던 제가 비올라 다 감바를 처음 손에 쥐고 활을 켜던 날이 기억납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그 악기를 만났다는 황홀감, 그리고 바흐의 위대한 감바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첫 음을 켜는 순간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털과도 같이 가벼우며 프랑스 샹송을 연상시키는 비음이 섞인 애절한 비올라 다 감바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거칠게만 느껴지는 거트연 위의 송진가루만 황망히 날리고 있었죠.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첼로를 손에 익힌 지 그 당시 벌써 사반세기가 넘었는데 어떻게 비올라 다감바를 연주할 수 없을까? 혼자 생각했지만 이것은 첼로의 테크닉으로 비올라 다감바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첼리스트의 오만함이었고, 비올라 다감바가 첼로의 조상쯤으로 생각했던 저의 큰 오해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평생 인도라고 믿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비올라 다감바를 첼로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동안 무대에서 잊혀진 주인공에 대한 루머일 뿐이죠. 오늘은 비올라 다 감바 선생님과 바로크 첼로 선생님을 모시고 두 분의 대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올라 다 감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올라 다 감바입니다.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시고 오랜 공백기를 거치셨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데뷔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한때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활동하며 영국, 독일, 온 유럽을 여행하면서 전성기를 누리던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이탈리아에서 저의 인기는 조금 시들했어요. 1630년대쯤 그 신출내기 첼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리로 청중들을 사로잡더니 저희 자리를 차츰 넘보고 있었죠. 하지만 섬세함을 추구했던 저의 매력은 언제부터인가는 라떼가 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1750년 바흐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음악의 판도가 급격히 바뀌어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재기를 결심하게 된 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사실 더욱 궁금하고 그 무대에 다시 오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자리를 빌어 아놀드 돌벤치 선생님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1890년경 저에게 재기의 용기를 주시며 사람들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33년부터 스위스 바젤이 아우구스트 벤칭거 교수님과 협력을 하면서 교육 활동에도 힘쓰고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었던 여러 레파토리들을 찾아내서 출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제자 양성을 한 결과 조디 사발이나 빌란트 카이건 같은 정말 훌륭한 인물들도 배출되었고 그 지난번에는 그 영화 다들 보셨죠? 저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까지 개봉되고 나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기도 예전 못지 않아졌습니다. 그럼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강력한 경쟁자였던 첼로 선생님과의 관계는 요즘 어떠신가요? 그 첼로 선생님은 정말 많이 변화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알던 저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아마도 저의 재기를 겨냥한 듯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던데 그것도 바로크 첼로라는 이름으로요. 왜 그 앞에 바로크라는 거추장스러운 관사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첼로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나 중후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이콘이 되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비올라 다감바 선생님께서 예전과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 또한 궁금한데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 시대가 변하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사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금은 먼 옛날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대가 가장 현대적인 시간이었고 제가 거쳐온 고전 시대, 낭만 시대 모두 저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현대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청중들과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하시는 선생님 모습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요즘은 바로크 첼로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왜 그런 예명을 쓰시나요? 바로크 첼로가 저의 예명이라뇨. 그냥 그것은 저의 옛날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 바로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년의 차이가 나는 시대인데 그 시간의 간극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21세기인데 400년 전이라면 강산이 대체 몇 번이나 변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저는 거티형과 밖으로 굽은 활을 사용했죠. 그리고 엔드핀 없이 연주하던 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바로크 첼로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엔드핀 없이 연주하신다고 요즘 또 그게 세간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비올라 다 감바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엔드핀이 마치 첼로의 대명사 같이 여겨지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다리 사이에 악기를 올려 연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우렁차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악기 울림이 아주 자연스러워 큰 공간보다는 작은 공간, 살롱 같은 데서 그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바로크 시대 제가 활동하던 무대는 궁정의 살롱이나 대성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의 인기도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저의 큰 목소리는 비올라 다 감바 선생이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두 분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